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오늘은 퇴근길을 앞두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까지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미 폭설이 내린 강원도 설악산에선 실종 등산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또 서해안과 제주 쪽에 많은 눈이 예보돼 있고 오늘 밤부터는 더 강력한 북극추위가 한반도를 덮칩니다. 먼저 꽁꽁 얼어붙은 퇴근길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예린 기자. 지금 퇴근길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눈이 좀 그친 것 같네요. 네, 서울은 오후부터 눈이 내렸었는데요. 지금 이곳 광화문 광장엔 1시간 전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선 꽁꽁 얼어붙은 길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가는 차들은 서행을 했고 시민들도 미끄러질까 종종 걸음을 하며 상당히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 만난 시민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눈이 볼 기회가 없어서 첫눈이고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서 방방방방 뛰고 그래갖고 조금 뭐 템포 낮추라고 해가지고 천천히 걸으면서. 네, 눈은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 예정입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오늘 자정까지 1에서 7cm로 눈의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충청권에선 내일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해 많게는 10cm까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많게는 10cm까지, 전북의 경우 많게는 15cm 이상까지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덜 추웠는데 내일부터 또 다시 많이 추워진다고요? 네, 현재 이곳의 기온은 영하 2도로 북극 한기의 기세가 다소 약해졌던 건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세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9도인데 낮엔 영하 5도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으로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3도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칼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아침엔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확 내려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내일 폭설이 예보된 곳도 있으니 꼭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미 눈이 많이 내린 강원도 설악산에선 실종됐던 등산객 2명이 수색 나흘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산악 구조대원들이 눈 덮인 산속을 헤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져 걸음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설악산에서 연락이 끊긴 한 산악회 소속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강원 고성군 화암사 주차장 CCTV에 마지막 모습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가까운 미시령의 최저 기온은 영하 16.5도,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를 밑돌 정도로 추운 날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급히 찾아 나섰지만 수색 사흘째인 어제 낮 남성이 먼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설악산 신선봉 정상북은 경사가 급한 곳이었습니다. 산악지대다 보니까 능선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눈도 왔었잖아요, 그 전에. 예. 그래서 질도 안 좋고. 여성은 오늘 오전 남성 발견 지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역시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등산로를 벗어나 추락한 걸로 보고 사고 경위와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당이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듯한 발언이 이어졌는데 먼저 김태형 기자 보도 보시고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공개 일정을 취소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은 예정대로 국회에 왔습니다. 관심은 온통 한 장관 입에 쏠렸지만 일단 당의 공식 제안을 받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묻자 작심한 듯 답을 쏟아냈습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중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루신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보단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려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당과 비윤계 등에서 제기하는 윤석열 아바타란 주장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런 발언들을 두고 당에선 비대위원장직을 공식 제안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JTBC에 한 장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게 아니겠냐며 당과 지지자가 원하면 비대위원장직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도 한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일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여당 취재하고 있는 유정화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류 기자, 한동훈 장관 발언, 저 정도면 당이 제안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한 당 안팎의 일부 우려를 반박하는 말들도 쏟아냈습니다. 한 장관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는 당정 관계 질문에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답을 한 건데요. 네.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겨냥한 말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과 맹종하는 관계 아니다 이걸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작심한 듯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까지 매겨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법조인으로서 원칙적인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다만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을 때는 이 악법이고 독소 조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수사 상황이 생중계가 되면 이 여당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 아직 비대위원장이 된 건 아니지만 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그런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곤란할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 명품 수수 의혹보다는 몰카 공작이라는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네, 여당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기존 입장들이랑 크게 다른 것 같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당 내에서는 이 한 장관에 대한 이 당정 관계에 대한 이 한 장관에 대한 그 찬반 경론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답변만 보면 역시 이 당정 관계나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윤 대통령의 아바타를 모셔와서 용산의 직할부대로 전락했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이제 꼬집는 발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한 장관이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친 만큼 상임고문단 의견 청취 등을 절차를 거쳐서 이번 주말 전에 한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정화 기자였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오늘 새벽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내년 총선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특히 법원이 돈 봉투를 돌린 혐의 등이 소명된다고 밝히면서 이걸 받은 걸로 지목된 현역 의원 19명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될 걸로 예상됩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돈봉투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프랑스에서 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 있게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이른바 셀프 출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무대응에 발길을 돌렸다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출국 금지까지 시키면서 한 달 반이 되도록 지금까지 검찰은 소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론 차명폰으로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하고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돼야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했고요.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도 했습니다. 2021년 당대표 전당대회 직전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도 자충수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장을 발부한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였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민주당은 전직 대표의 구속에도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총선 앞두고 당 의원 19명이 줄줄이 소환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당사자들은 당장 공천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어서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사태에도 논평 한 줄 내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가 탈당을 한 데다 구속 사유도 전당대회보다는 개인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맞춰졌다며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습니다. 일부 의원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역시 검찰 공화국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위기의식이 감지됩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으로선 악재라며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돈봉투 사태까지 끌고 와서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실종이라고 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총선까지 넉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현역 의원 19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시작되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공천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도부도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 당장 당 차원의 조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수사 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돈으로 권력을 사고 파는 구태부패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서울대와 숙명여대 음대 입시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다른 대학들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교수가 입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자신이 불법 과외한 학생에게 추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인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불법으로 과외를 한 학생의 입시 점수를 높게 준 정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수 5명과 브로커 1명 등 6명도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사람 가운데는 지난해 이곳 서울대 음대 입시 당시 학과장을 맡았던 서울대 음대 교수 1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양대, 가천대, 강원대, 울산대 소속 교수도 들어 있습니다. 각 학교 측은 교수 개인의 일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개인에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개인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경찰은 입시비리 의혹 정점에 입건된 브로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며 만난 학생과 교수를 연결해줬다는 겁니다. 서울대뿐 아니라 숙명여대 입시비리에도 개입한 걸로 판단하고 2달 전 숙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성악의 경우 현직 대학 교수의 과외를 받으면 시간당 최소 20에서 30만 원, 서울대 음대 교수의 경우 시간당 최대 70만 원이라는 시세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경찰은 서울대와 숙대 말고도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교가 더 있는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지난달 수능 시험 날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선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2천만 원씩 배상하려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난 수능날 A씨는 국어 1교시부터 크게 당황했습니다. 헷갈리던 두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았을 때 뭐 종이 쳤었어요. 종이 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부정행위가 되는 거니까 한 번호로 이제 그냥 쭉. 교사 실수로 1분 먼저 끝나는 종이 울린 겁니다. 학교 측은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1분 30초를 더 줬습니다.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도 다시 내줬습니다. 하지만 고칠 순 없고 새로 마킹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진로를 바꾸려 큰 마음을 먹고 수능을 본 학생에겐 아무 소용없는 조치였습니다. 다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꾸이다 보니까 이 모든 끝까지 시험들이 다 본인 컨디션대로 갈 수 없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타종 오류가 있었던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은 오늘 소송을 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가 1인당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종 사고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타종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한 시스템이 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학생은 400명가량으로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덕원여자고등학교에서는 탐구 과목의 종료벨이 3분 먼저 울렸습니다. 법원은 교육당국이 학생 한 명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5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인천 호텔 화재 사고는 1층 천장 전기 배선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전선 관리와 화재 대비는 부실했고 호텔 건물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호텔 주차타워에서 난 불은 워낙 강렬했습니다. 현장에 다가간 소방관들 위로 불붙은 건물 외장재가 떨어지고 놀란 소방관은 급히 피합니다. 호텔 안에 있던 투숙객들도 불을 끄는 소방관도 모두 위험했습니다. 1층 필로티 천장에서 시작된 불은 10여 초 만에 건물 위로 번졌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는가 싶더니 걷잡을 수 없이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기 손님이 계셨는데 손님이 정면으로 이제 보시다가 저기 불꽃이 튄다, 번쩍했다 천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불이 빨리 번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1층 필로티 구조 입구로 산소가 유입됐고 뻥 뚫린 건물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굴뚝 역할을 한 겁니다.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은 필로티 천장에서 전기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피복이 벗겨진 전기 배선에서 불꽃이 튀었을 수 있고 열선 온도가 높아지면서 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기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건 맞다고 했습니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었고 가연성 플라스틱 등이 건물 곳곳에 사용됐습니다. 안에 있는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서히 시작했겠죠. 안에서는 불이 숙성되고 있는. 이 건물 용도 변경을 통해 객실을 늘렸고 관할 지자체에 시정 조치를 2차례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관리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객실 150실 규모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200여 개로 늘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3, 4, 5, 6층이 만약에 숙박시설로 썼다면 위법성이면 시정명령하고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겠죠. 사고가 나면 매번 대책을 세우지만 결국 인재는 반복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폐기물을 싸게 버려주겠다며 돈을 받고 빌린 땅에 몰래 묻는 시기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흙을 퍼올리자 회색 천조각이 딸려 나옵니다. 파도 계속 나오는데 안쪽으론 시커먼 물도 보입니다. 근처 다른 땅도 파봤습니다. 금방 검은색 흙이 드러납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빌린 땅에 폐기물을 몰래 묻은 겁니다. 업체 창고에도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섬유업체에서 나온 폐기물 421톤을 3,200만 원 받고 처리해준다고 한 뒤 이런 식으로 보관하거나 매립한 겁니다. 불법으로 매립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마당에 폐기물 담은 자루가 빼곡합니다. 오래된 자동차 전조등이 들었습니다. 녹여서 재활용하려고 했다는데 필요한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품으로 생산하려고 했던 거네요? 했던 건데 아주 기계 고장나고 시험을 통과 못하니까 이제 세운. 자격 없이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 한 해 적발한 업체는 82곳이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유흥업소들을 통해 배우 이성규 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피부과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들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의사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과 필로폰, 대마를 투약하거나 선물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배우 이성균 씨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건 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흥업소 실장은 서울 청담동 한 병원 의사 이모 씨에게 마약을 제공받았고 이성균 씨와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의사 이 씨, 마약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유흥업소 여실장한테 마약 준 거 인정하시나요? 당시엔 기각됐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내일 또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받는 혐의 마약류 공급만이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하고 또 다른 여성에게 마약을 선물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지난 2021년 이 씨와 인연을 맺은 뒤 병원에서 마약을 공급받았다는 여성 진술입니다. 대마초 덩어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라고. 진료 시간 병원에서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했다는 얘기부터 프로포폴을 이제 자기 병원으로 불러서 맞줄 깨고 있는 곳으로 들어오더니 한 번 더 놔줄까?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언제든지 오라고. 병원에서 필로폰을 놔줬다는 주장까지 털어놨습니다. 프로포폴 2번을 연속으로 맞고 깨어날 때쯤 본인이 필로폰을 놓으면은 쾌락과 그 느낌이 어마무시하다, 죽지 않는다 해서 제가 맞았습니다. 의사 이 씨가 이런 사실을 자랑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걸려있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연속으로 놔주고 그거에 플러스 필로폰을 놔주는 의사, 그런 병원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어디 있을 것 같냐. 오직 나쁘니까. 경찰은 생일 선물로 필로폰 등 마약을 받았다고 했던 유흥업소 실장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는 인물 진술도 확보하고 통신 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로 반론을 요청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이 씨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사흘 전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망쳤던 남녀 피의자 2명이 조금 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국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서혜정 기자, 두 사람이 언제 붙잡힌 겁니까? 네, 조금 전인 저녁 7시 8분쯤입니다. 피해자 17살 남성 1명이 붙잡혔고 7시 25분에는 피해자 16살 여성 1명이 각각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경기 수원에 있는 주거지 주변에서 이들을 체포했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과 행적을 특정해 오늘 오전부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길이 44m에 달하는 낙서를 하고 달아났습니다. 하루 뒤엔 이들의 범행을 모방한 또 다른 낙서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차 낙서의 범인은 어제 경찰의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낙서를 한 건지 범행 이유도 조사가 됐습니까? 네, 이들은 담벼락에 영화 공짜라는 글과 특정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적었는데요. 이 경찰은 피의자들이 해당 사이트와 연관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들이 낙서를 한 뒤 휴대전화로 인증샷까지 찍는 모습이 CCTV에 담긴 만큼 어떤 의도로 문화재를 훼손했는지,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CCTV에도 찍혔는데도 붙잡는데 사흘이 넘게 걸렸어요. 경찰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피의자들의 모습이 CCTV에 잡히긴 했지만 이 경복궁 담벼락 주변에는 건물이 많지 않아 이 이어지는 모습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 걸로 보입니다. 이 경찰은 이들이 주변 CCTV를 미리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노려 도주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JTBC 서울정입니다.
음주운전의 폭력 전과까지 드러났던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강 후보자는 과거 전과에 대해선 젊은 시절을 강조하며 사과했는데 최근 있던 일도 논란이 됐습니다. 법인카드로 집 근처 식당에서 수백만 원을 써 개인 카드처럼 쓴 거 아니냐는 의혹인데 이 내용은 여당 의원까지 나서서 질책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께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 강 후보자는 1999년엔 폭력 행위로, 2004년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력 전과는 위협 운전을 한 사람과 다툼 끝에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협 운전을 하는 분께 이제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언성이 좀 높아지고 멱살을 잡다 보니까. 음주운전 전과는 음주 뒤 자고 일어나 운전하다 적발된 이른바 숙취 운전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집에서 700m 안쪽 거리 식당에서 30여 차례 500만 원 넘게 결제됐다는 겁니다. 돼지구이 전문점 15차례 317만 원, 제주산 횟집 5차례 49만 원, 흑염소 전문점 4차례 54만 원. 그런데 해명은 모두 업무 협의 및 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업무 시간이 지난 저녁에 이루어진 상. 여당 의원까지 나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법인카드 쓰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공공기관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자기 집 근처에서 아무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적 받을 거 아니까. 후보자님 직원도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면 뭐라 혼낼 거지 않습니까?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도중에도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석이던 국정원장과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사실상 2기 체제로 재편된 셈인데 내년 미국 대선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외교부 출신 인사들을 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현 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인사파동 등 국정원 내부 문제로 경질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외교부 출신 인사가 연속으로 국정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의 대미, 대북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십니다. 북미국장과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주미대사 등을 거친 조 후보자는 미국통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일 간 정보 협력을 더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적합한 인물로 꼽힙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접촉면이 많은 인물을 정보라인 책임자로 두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란 여권 내부의 평가도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이 불거진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으론 조태열 전 유엔 대사가 지명됐습니다. 조 전 대사는 통상교섭 조정관과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패널 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 해박합니다. 대통령실은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 장직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공급망 위기가 대두되는 등 사령탑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발사 훈련을 했다고 오늘 공식 발표하면서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해 참수작전 훈련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합참은 이례적으로 한미 특수작전 훈련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눈 덮인 논밭 한가운데 이동식 발사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셋, 둘, 하나, 발사. 미사일이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치솟습니다. 압도적 대응 의지와 무비의 힘을 적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기 위한 중대한 군사활동으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발사 훈련이
단행됐습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대가 터널을 빠져나와 도로로 이동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써 상대의 감시망을 피해 임의의 장소에서 빠르게 발사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7월 화성 18형 발사 때 시험 발사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발사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개발이 완료돼 사실상 실전 배치가 됐다는 걸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딸 주혜와 함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유사시 더 위협적인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김 위원장을 겨냥한 참수작전 훈련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참수작전 훈련과 전략자산 추가 전개 둘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또 한미 특수전부대가 적의 핵심 시설을 공격하는 훈련 영상도 오늘 함께 공개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어젯밤 중국 해발 2000m 고원지대에서 규모 6.2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 지금까지만 약 120명이 사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여진도 270여 차례나 이어져 피해가 큰데 고원지대인데다 강추위까지 이어져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2층 주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땅이 들썩이고 건물이 위아래로 출렁일 만큼 충격파는 컸습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진동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가고 단층 주택은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9분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도 270여 차례 이어졌습니다. 일부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고 저층 주택가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差点没跑到，我们这边又开始了，就已经很严重，很多那个房子都塌了呀。现在还不清楚，时间太晚了，不知道。 현재까지 11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부상자 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잔해 속 매몰된 시민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 북부 신장지구에서 진도 5.5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티베트 고원과 연결된 지진대여서 충격파가 컸고 한밤중 지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더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시속 150km의 초강력 폭풍이 덮치면서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북동부에선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져 최소 4명이 숨졌는데 홍지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공항 활주로. 멈춰있던 항공기 한 대가 강풍에 밀려 돌아갑니다. 강한 바람에 승객들이 있던 터미널 천장도 뜯겨져 나갔습니다. 지난 주말 시속 150km가 넘는 초강력 폭풍이 아르헨티나 동부를 덮쳐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10만 건 넘는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Así que bajo y me encuentro con esto. Me encuentro que el auto mío está aplastado por un árbol y la verdad no sé cómo seguir. Estoy de las 4 de la mañana sonando acá afuera. Eso es la realidad porque 차가 물에 반쯤 잠겨 있고 불어난 도로 위로 쓰레기가 떠다닙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북동부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려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선 트레일러 위로 나무가 쓰러져 노인이 사망했고 뉴욕주에선 물살에 휩쓸려 운전자가 변을 당했습니다. 뉴저지주 북동부와 뉴욕시 일부엔 13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겨울 폭우로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70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4,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습니다. It was so bad. I mean, sheets of rain, wind, torrential winds. And we're like, we made it to the airport.
폭풍은 캐나다로 이동하기 시작했지만 미국 북동부는 여전히 영향권에 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8년 전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바티칸 고위 성직자였던 카람사 신부가 나는 동성애자라면서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아예 남자친구까지 대동해 카메라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모두 하느님의 자녀다. 가톨릭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황청은 곧바로 이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했습니다. 교황청은 오랫동안 동성애 행위를 죄악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동성 커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한 전통이었죠.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소수자를 끌어안는 행보를 보이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마침내 이번엔 그동안의 전통을 뒤집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에게 동성 커플 축복해도 된다고 공식 승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승인을 받은 교황청의 교리 선언문입니다.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사제가 축복을 내릴 수 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선언문에선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며 하느님의 사랑은 훨씬 큰 차원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이를 부연했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2021년 동성애에 대해 교회의 교리를 훼손한다며 축복할 수 없다는 교리를 선언했지만 이번엔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동성애에 대해 결혼처럼 하나의 예식으로 고정될 수는 없다고 밝혀 이성 간의 혼인 성사를 규정한 전통적 교리를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닙니다. I don't believe that the Christian faith should ever have not allowed same-sex marriages. That what I'm doing is as blessed by God as anybody else. I think the church should go and do allow same-sex marriages. I think that would be a big step for the society. I think that would be awesome if they were able to do that.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이 가능해진 것은 그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수적인 카톨릭 성향에 맞서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포용하려는 제스처를 취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황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Le persone di tendenze omosessuali sono figli di Dio. Dio li vuole bene. Dio li accompagna. JTBC 정원석입니다. 우주로 발사된 뒤에 지구로 돌아와 착륙하는 로켓. 그래서 다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걸 재사용 발사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등이 가진 기술인데 국내에서 이 재사용 발사체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 시험이 처음 성공했습니다. 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상 6m까지 솟아오른 로켓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초속 50cm까지 속도를 줄인 후 이내 안정적으로 착륙합니다. 국내 민간 우주 스타트업이 재사용 발사체 개발의 첫 단계 수직 이착륙 시험에 성공한 장면입니다. 특히 양초 같은 파라핀 계열 연료를 쓰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으로는 세계 처음입니다. 재사용 발사체는 현재 미국의 스페이스 X만 상용화한 기술로 다른 발사체에 비하면 발사 단가가 반값입니다. 때문에 우주 선진국들은 재사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도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엔진인 것을 감안을 하면 최초 적용할 때는 아마 한 30% 정도 단가 절감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자체 기술들이 쌓이고 하면은 향후에는 50% 이상도 절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스페이스 챌린지 사업 일환으로 카이스트와 항공대, 청주대 연구진도 시험에 함께했습니다. 2차만에 성공했던 일도 1차가 엔진이 터지긴 했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얻었던 그 계측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개선을 한 겁니다. 2년 후 기술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진들은 조만간 발사체가 다른 장소에 내리는 정밀 이착륙 비행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김민입니다. 새 차 마련할 때 한꺼번에 큰 돈 들이는 대신에 매달 이용료를 내며 자동차를 리스하기도 하죠. 그런데 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물리거나 계약과 다른 엉뚱한 차량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달 이용료를 내고 몇 년간 차를 타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차를 반납하는 운용 리스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목돈 부담이 큰 일반 소비자가 늘며 자동차 리스 시장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운용 리스 상품을 파는 금융사 15곳을 분석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위약금을 매기는 비율이 적게는 40%, 높게는 90%까지 업체마다 최대 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업체 과실을 소비자에게 떠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A씨는 수입 사륜구동 차를 계약했는데 차를 받고 석 달 뒤 후륜구동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차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소비자가 직접 인수한 거라 문제없다며 묵살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상대 차량 과실 100% 사고를 당한 계약자 B씨에게 사고로 차량 가치가 떨어졌으니 7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사고로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감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리스사에 소비자 부담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충남도의회에 이어 이번엔 서울시의회에서도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다른 지역 교육감들까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사들 사이에선 교권이 무너진 건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학생 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교실을 가득 채운 남학생의 머리 모양이 똑같습니다. 여학생도 어깨를 넘는 긴 머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2012년 성별이나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학생 인권 조례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부 시도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처음으로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에서도 폐지를 강행하자 시도 교육감 9명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성급하게 나서기보다는 좀 깊은 숙고의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학생 인권 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학생 인권 폐지안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서울시 의회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생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교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상충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거나 추락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폐지를 통해 가지고 교권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고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서울시 교육감은 폐지안이 통과되면 제2 요구에 이어 대법원 소송까지 하겠다고 밝혀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죽음을 앞두고 썼던 글씨가 오늘 경매에서 20억 원 가까운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작품인데다 이토 히로부미를 쏘고 담담히 운명을 받아들였던 안 의사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히고고 안중근과 시케인이 쇼스. 항소를 포기하고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안 의사는 50점 정도의 유묵을 남겼습니다. 조국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보물로 지정됐는데 오늘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유묵 한 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용과 호랑이의 웅장한 형세를 어찌 지렁이와 고양이의 모습에 비견하겠는가라는 뜻. 일제에 항거했던 그의 삶을 11글자로 압축해 놓은 듯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없는 특유의 손도장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저 안중근,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일본 교토의 한 소장가가 갖고 있던 이 유묵은 경매 예상가 1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0억 5천만 원. 감사합니다.
누가 낙찰을 받았는진 알 수 없지만 작품이 국내에 들어온 이상 문화재청 승인 없이는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안 의사의 분신과도 같은 유목이 113년 만에 리순 감옥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6년간 1,500억 원,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한 소식만으로 모두를 가슴 뛰게 했죠. 오늘 던진 한마디는 이젠 부딪혀보겠다였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일단 당연히 핸섬? 그 장면이 정말 이정우 선수다운 모습이었지 않았나. 공항에 나온 야구 팬들은 이정후의 입단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모두가 조금은 당돌해 보였던 인사말에 꽂혔습니다. 핸섬? 이정우는 팬들을 마주하는 순간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가 1,500억 원에 가까운 대우를 받은 것에 놀랐지만 이정후가 가장 흡족했던 계약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고지의 선수가 잘 되면은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런 기부 내역을 좀 넣을 수 있게 돼서 뿌듯했습니다. 기자회견부터 용기 있게 영어로 이야기를 풀어간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잘 못하더라도 그렇게 한국말 하려는 그 모습이 좀 멋있어가지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영어로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3주 만에 메이저리거가 되어 돌아온 이정후. 대형 계약의 환호는 있고 이제는 꿈의 무대를 향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제 1차적인 목표를 이뤘으니까 가서 잘하는 게 다시 제 두 번째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달가량 한국에 머물면서 몸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내년 2월 중순엔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스프링 캠프에 참가해 메이저리거로 출발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10년 전 12살의 이강인과 구보입니다. 유소년 선수였던 그때는 발렌시아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있죠. 동갑내기 두 선수는 각각 우리나라와 일본을 대표하는 유망주로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마요르카에서 한 시즌 동안 한솥밥을 먹기도 했고요. 언제나 한일 라이벌이란 프레임이 따르지만 둘은 함께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친구인데요.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과 구보의 소속팀 레알 소시에다드가 만나자 이 두 선수는 소셜미디어로 서로를 찾으며 재회를 기대했습니다. 이번 대결은 악연일까요? 또 다른 인연일까요? 퇴근길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부지방도 점차 눈발이 날리기 시작할 텐데요. 앞으로 충남 서해안과 전북은 최고 15cm 이상의 큰 눈이 쌓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 대부분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내일부터는 더 강한 한기가 밀려들겠습니다. 서울도 내일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모레 아침엔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오늘 밤부터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춘천 영하 9도, 대전 영하 6도로 춥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영하 5도, 전주, 대전 영하 2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휴일에 조금 누그러지겠지만요. 영하권의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